그러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불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의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불심이 있는 나라였죠. 팔만대장경 한 글자 파고 절 한 번 하고 또 한 글자 파고 또 절 한 번 하고 이거는 엄청난 그 불심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만큼 불심, 신앙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네. 바로 그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자, 이 불교의 나라, 이 고려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 왕들도요, 아주 불심이 막 너무 강했죠. 불심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후뇨 10조를 남겨요. 이게 이제 일종의 유언서죠. 자식들한테. 자, 이 유언서를 남긴데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들어오냐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연등회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왜 우리도 지금도 왜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거 보면 연등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등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거 그런 거고. 팔관회는 이거는 살짝 이게 불교적인 어떤 것과 이거는 이제 살짝 여기 플러스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도교적인 색채도 강해요. 도교적인 색채도 강한 불교와 도교가 이제 결합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 어쩐 이런 그 연등회와 팔관회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종 때 이 최승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등회와 팔관회 행사는 좀 자제해 달라. 너무 지나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불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승로 이 고려 초기의 최승로가 불교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유학자들이 불교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몸을 닦는 데는 불교도 필요하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를 해라. 이제 이런 주장이지 불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뒤쪽에 하시면요, 같은 지금 유학자들이잖아요. 고려 초기, 고려 중기 유학자들과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 이 성량을 받아들인 유학자의 입장이 좀 달라요. 이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경우는 불교를 비판 정도를 벗어나서요. 아예 그냥 폐륜으로 그냥 라인 찍어버려요. 부정 그 자체입니다. 부정 자체. 심지어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불시 잡변이라는 걸 쓰잖아요. 부처씨의 잡소리. 왜냐면 이 당시의 성략자들은요. 아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지 출가를 해? 이런 폐륜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 초기의 어떤 유학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이 고려 말기 유학자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조선, 이 성략자들이 세운 이 조선의 나라는 불교가 굉장히 탄압받는 숭유, 억불의 어떤 그 나라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려 초기 불교는 그 정도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려 중기에 아주 대표적인 승려 한 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승려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각국사 의천.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은요. 천태종을 연 인물이에요. 자, 천태종을 열어서 뭘 했냐면 교단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그때 활용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관 겸수라는 거예요. 교관 겸수라는 겁니다. 자, 이 교관 겸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천태종은 말이죠. 이 천태종은 교종입니다. 교종인데요. 교종과 선종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바탕이 되었던 이데올로기가 뭐였습니까? 선종과 풍수질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의 말씀, 글자, 그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도를 얻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교종은 굉장히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종은요, 참선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종, 어떻게 본다면 그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담고 있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를 바꿔내는 왕조 교체 시기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안정기로 접어들면요, 혁명적 사상 위험하잖아. 그죠? 이제는 안정기, 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다 알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나만 확보하면 돼. 라고 하면서 고려 중기오면 다시 또 교종이 또 발달, 이렇게 융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라니까? 문말규칙 시대니까. 그죠?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교관겸수는 뭐냐면요. 교종입니다. 교리예요. 관, 직관이에요. 문득 깨달음이에요. 직관, 선종이에요. 즉,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관겸수의 논리를 이 의천이 펼쳐내고 있더라. 자, 이에 반해서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승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이 보조국사 진울은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 사람은 조계종. 네, 조계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계종에서는 조계종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이제 설파하냐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예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입니다. 자, 뭐 이거를 이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철학적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 연구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좀 쉽게 좀 이해하시라고요. 자, 정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 역시 이건 선정에 들어간다. 참선을 통해서 선정이 들어가는 선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문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지혜는요. 그죠? 바로 그 선종과 교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교관겸수와 이 정해쌍수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어떤 글자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교관겸수는 교종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정해쌍수는 선종이 먼저 나온 거죠.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에요. 도노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노라고 하는 건 문득 깨달음이에요. 문득 깨달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선종과 교종의 통합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겠죠. 자, 어쨌건 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천과 진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네, 바로 교단 통합운동이라는 얘기죠. 네, 교단 통합운동을 공통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방법은 좀 달랐죠.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 실질적으로 이 의천은 왕자 출신이라서요. 통합에 성공은 해요. 그런데 이 의천이 죽으면서 다시 또 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천의 그 교단 통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묶어만 놓은 거야. 반면에 진울은요, 진울 사후에 다시 분열하지 않아요. 예, 진울 사후에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 결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단 통합 운동에 성공한 거는 이 진울 쪽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자, 어쨌건 이런 의천과 진울의 어떤 그런 통합 운동의 논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둘 게 뭐냐면, 바로 결사운동을 또 전개합니다. 결사운동. 자, 이 결사운동은 뭐냐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노동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아무래도 이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캠프를 여는 거죠. 캠프를 열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고생하면서 나가자.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이제 수선사 결사. 수선사 결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그 결사 운동도 또 진울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진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울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혜심이 있습니다. 혜심. 제자예요. 제자. 제자예요. 이 혜심은 뭘 주장을 하냐면, 이 혜심은 유, 불, 일치설을 주장합니다.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는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이 혜심은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리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그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를 닦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것. 그렇다면 이건 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아니냐. 어쨌건 그 깨달음은 같은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유불일치설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승려, 요새가 있어요. 요새. 자, 이 요새는요. 네,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요새. 이 요새는요. 이 진울처럼 마찬가지로 결사운동을 또 이끌어 나갑니다. 결사운동. 이끌어 나가는데 사실 이 진울은 선종 쪽이잖아요. 근데 이 요새는 교종이에요. 교종. 이 대표적인 결사가 바로 백년결사. 백년결사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사운동은 지금 한쪽이 바로 이 진울과 요새가 되겠네요. 그죠? 공통적으로 지금 결사운동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이쪽은 지금 선종 쪽이고, 이쪽은 지금 교종 쪽이죠. 교종 쪽인, 네.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당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은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 쪽에 가면 또 대표적인 승려가 하면 굉장한데요. 이 보우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보우. 예, 보우는요, 예, 임재종. 네, 임재종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더욱더 확산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승려들은 이 의천, 진울, 혜심, 요새. 이런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고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풍수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려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상적 기반이 뭐다? 그게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선종과 풍수지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선종. 그리고 경주의 기는 쇠했다. 이제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새로운 기운이 등장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풍수지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요, 바로 이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경길지설이 확산되죠. 자, 서경길지설. 이런 서경길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이잖아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 길지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경을 중시 여긴다는 얘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확장시키겠다. 북진 정치 같은 이런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서경을 이렇게 중시해 가지고 북진 정치를 계속 유지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세력과 충돌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옵니다.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오면요. 그 사회는 상당히 보수화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보수화되는 배경 속에서 삼국사기, 신라계승 의식의 삼국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서경길지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북쪽으로 올라가는 서경길지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 안정된 사회를 흔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이들한테는 맞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야, 고구려 계승 의식은.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문벌귀족 시대는 여러분들 남경길지설이 나옵니다. 남경은 지금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남경길지설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유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남경길지설이 언제쯤 나오게 되었는지, 왜 나왔는지, 그런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도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도교라는 어떤 그 개념은요. 일단 신선 떠오르시죠. 신선. 죽지 않아. 불로장생. 불로장생.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신선사상이라든지 불로장생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해낸 도교. 이건 여러분들 삼국시대부터 아주 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삼국시대 제가 사실 이 도교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삼국시대는 제가 살짝 뒤쪽으로 좀 밀어놨는데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문화유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이 도교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어요. 고구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사신도입니다. 사신도. 사신도. 예. 방위신이죠. 예. 좌청룡, 우백호, 뭐 주작, 현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주작, 북현무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신도의 그림을 그 굴식 돌방무덤 있잖아요. 그 벽화가 있다 그랬죠. 그 벽화에 이렇게 그려넣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백제도.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금동대학로.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신선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기 신선 얘기했잖아요. 그 신선들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란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금동대학로는 여러분들 향로예요. 향로. 기본적으로 그 틀은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동대학로는 도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교적 요소, 그다음에 도교적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금동대학로. 어쨌건 도교의 어떤 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산수문전이라고 있어요. 산수문전. 올록볼록 이렇게 신선들이 사는 산의 모양을 담아내고 있는 산수문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도교의 어떤 흔적들 볼 수 있고요. 신라. 신라에서는 화랑도. 화랑도도 역시 이 도교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화랑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 네,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을 다니면서 호연지기. 이게 뭐 신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아, 신선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주변 자연환경 떠올려 보세요. 느낌 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또 이 신라에도 화랑도에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도교적 요소라면 삼국시대에 이렇게 많이 그 각각의 나라들의 그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고려로 오면 더 발달해요. 자, 이게 이제 고려로 오면요, 네, 더 발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고려로 오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도교도 국가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시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교는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도교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초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교 사원도 있어요. 네, 도교 사원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 고려시대 때 뭐 이렇게 도교가 발달하긴 하지만 뭐 교단으로 뭐 정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 도교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흔적들 역시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의 학문과 사상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